제 딸의 결혼식장에서 저는 남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객들 앞에서요.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고치던 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나왔고 시어머니가 될 분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며 미쳤다고 어떻게 자기 딸 결혼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윤미정, 올해 66살입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였죠. 아니, 평범하다는 말도 사치일까요? 저는 그냥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동일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35년을 살았어요. 딸 하나 낳아서 키웠고요.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편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김치에 나물 반찬까지 빠짐없이요. 남편이 나가고 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다녔죠. 점심때쯤 되면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몇 시쯤 들어오겠다고 뭐 해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관심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 유리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딸이 선생님이라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34살이 되던 해 유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괜찮은 직장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예식장에 신혼집에 가구까지 계산해 보니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 결혼 준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그때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냐고 자기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35년을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가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남편 사무실이 꽤 잘 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3천만 원이나요. 언제 이렇게 큰 돈을 인출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로 썼다고요. 자기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한 게 나와서 정밀검사 받느라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니요. 저는 급하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왜 저한테 말을 안 했는지요. 남편은 괜찮다고 큰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서 자는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병원비로 쓴 걸까요? 왜 저한테 미리 말을 안 했을까요? 결혼 자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유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건강검진 받았다는데 너는 아는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유리는 깜짝 놀라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마저 남편 편을 드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고객 만나야 해서 늦는다고, 저녁은 먹지 말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고객 스케줄에 맞춰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러니까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시쯤 됐을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만히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고객이랑 저녁 먹었다고요. 그런데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숨기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저녁 먹을 때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나간다고 했어요. 고객이 급하게 매물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약속을 잡지 않거든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10분쯤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사무실로 가봤어요. 그런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안에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한테 뭔가 있다는 거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따지고 들면 또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증거도 없었고요.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12시가 넘어서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얼마 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남편 옷을 확인했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영수증 하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제 고객 만나는 거 잘 됐냐고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잘 됐다고, 계약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던 걸 봤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를 미행했냐고, 믿지도 못할 거면서 왜 같이 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남편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심은 되는데 증거는 없고 물어보면 화만 내고요.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 조카 병석이었습니다. 병석이는 검사예요. 35살인데 똑똑하고 의리도 있는 아이죠. 저는 병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요. 병석이는 카페로 나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많이 수척해졌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사라진 돈, 거짓말까지요. 병석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요. 병석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좀 지켜보겠다고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조카한테 이런 부탁을 하다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뒤 병석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병석이를 만났어요. 병석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랑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차에 같이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부가 이 여자랑 한 달 넘게 만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요. 저는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병석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병석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요. 그 여자가 누군지, 남편이랑 무슨 관계인지 다 알고 싶다고 했어요. 병석이는 알겠다고 좀 더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면서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니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딸 유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유리는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결혼 자금을 못 댈 것 같다고, 자기가 대출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대출까지 받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내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5년을 헌신한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순 없었거든요. 병석이는 일주일 만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백은정, 42살이었습니다. 남편 사무실 근처에서 작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둘의 관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석이가 보여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백은정과 저녁 식사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더라고요. 그것도 제법 비싼 레스토랑에서요. 카드 내역을 보니까 한 번에 20만 원씩 썼더군요. 저는 남편이랑 외식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도 그냥 집에서 밥 먹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백은정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를 내주고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파트너한테 왜 월세를 내줘야 하는 거죠? 병석이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건 명백히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이에요.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병석이가 말렸습니다. 아직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고객 미팅이 있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나섰어요. 병석이한테 들은 주소로 갔습니다. 백은정의 오피스텔이 있는 곳으로요. 건물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8시쯤 됐을 때 남편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남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문을 두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커피만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를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미팅 잘 됐냐고요. 남편은 그렇다고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따지고 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요. 다음 날 저는 병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병석이는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백은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이틀 정도 다녀온다고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사무실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1시간쯤 뒤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서류가 나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는데 매수인이 백은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를 샀더군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가격은 12억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계약금을 남편이 냈더라고요. 2억 원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통장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서랍들도 다 뒤졌어요. 또 다른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백은정한테 돈을 빌려준 차용증도 있었어요. 5천만 원이나요. 이자도 없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서 숨긴 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걸요.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몫까지 포함해서요. 35년을 함께 모은 재산을 다른 여자한테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됐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서 바로 병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병석이는 1시간 뒤에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병석이를 기다렸어요. 병석이가 왔을 때
저는 찍어온 사진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병석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한참 사진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요.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병석이가 설명해 줬어요. 남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고 이혼하면 저한테 줄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니요. 병석이는 백은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더 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남편의 애인만은 아닐 것 같다고요. 뭔가 더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 병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은정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석이를 만났습니다. 병석이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백은정은 정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유부남들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피해자가 3명이나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어요. 백은정이 현재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명을 상대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여자한테 속고 있었던 거예요. 병석이가 말했습니다. 이모부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요. 백은정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게 사기를 당한 거든 자발적으로 한 거든 저한테는 배신이었어요. 저는 병석이한테 부탁했습니다. 백은정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요. 병석이는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석이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백은정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면 된다고요. 고객인 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그곳으로 갔어요. 백은정의 사무실은 남편 사무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2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백은정이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주름이 보이더라고요. 백은정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어요. 아파트 매매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요. 백은정은 앉으라고 하더니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찾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백은정을 관찰했습니다. 말투가 굉장히 능숙하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게 익숙해 보였어요.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는데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저 사람이 남편을 속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백은정이 명함을 줬어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허무했습니다. 저 여자가 뭐가 좋아서 남편이 저를 버리는 걸까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적고 외모도 평범한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외모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새로운 삶을 원했던 겁니다. 저랑은 다른 삶을요. 35년을 함께한 아내보다 새로운 자극을 주는 여자가 좋았던 거죠. 저는 그날 밤 딸 유리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유리가 왔을 때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백은정이랑 만나는 사진들, 계약서 사진들, 백은정의 전과 기록까지요.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엄마가 오해하는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증거라고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라고요. 하지만 유리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아빠를 미행하고 조사했냐고, 그게 부부 사이에 할 짓이냐고 따졌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유리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딸한테도 오해받고요.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남편이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참고 살았던 것처럼 남편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자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자고 말했어요. 병석이는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병석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덕분에 조사 능력이 뛰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백은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백은정은 지난 10년간 최소 6명의 유부남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어요. 사업 파트너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뒤 돈을 뜯어내는 거였죠. 피해 금액만 따져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백은정이 결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유부남들한테만 접근했습니다. 이혼한 남자나 미혼 남자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석이가 설명해 줬습니다. 유부남은 들키기 싫어서 법적 대응을 잘 안 하거든요. 백은정은 그걸 노렸던 겁니다. 병석이가 보여준 자료 중에는 백은정의 통장 내역도 있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매달 엄청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한테서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들한테서도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한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하더라고요. 남편도 백은정한테 속고 있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거든요. 병석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백은정 명의로 산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른 부동산도 더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펜션까지요. 모두 백은정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파트가 12억, 상가 건물이 8억, 펜션이 5억이었어요. 합치면 25억이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희 집 재산을 다 합쳐도 10억이 안 됐거든요. 병석이가 조사한 결과를 알려줬어요.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백은정한테 넘겼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범죄에 이용했던 거예요. 병석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범죄라고요. 명예 도용, 사기, 횡령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남편을 감옥에 보내야 하나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요.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기로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직원이 조회를 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명의로 3건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 15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5억 원이라니요.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이 대출을 받았냐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남편이 제 도장을 가지고 와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고소하려고요.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어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는 병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병석이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백은정과 공모했다는 증거를요. 그래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병석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백은정을 직접 미행해 보자고요. 백은정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병석이랑 함께 백은정을 미행했습니다. 백은정은 저녁 6시쯤 사무실을 나왔어요. 차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쯤 뒤에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백은정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함께 앉았어요. 병석이가 그 남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신원을 확인해 보니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유부남이었고요. 백은정은 그 남자랑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올 때는 남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희는 며칠 동안 백은정을 계속 미행했어요. 백은정은 매일 다른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적어도 4명의 남자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석이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요. 백은정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공범으로 엮을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딸 유리가 남편 편을 계속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유리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병석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리한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백은정의 정과 기록, 남편의 명예 도용 증거, 부동산 서류들까지요. 유리는 서류들을 보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고, 엄마가 아빠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석이가 유리한테 설명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법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라고요. 유리는 그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한테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유리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안 믿겠다는 거냐고,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이 뭔지 모르냐고요. 유리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간다고, 가족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리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빠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게 무너지니까요. 유리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유리는 집을 나갔어요. 저한테 실망했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딸이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요. 병석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냐고요. 딸이랑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지금은 안 이해해도 나중에는 알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을 지키려던 게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을 먼저 파괴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히는 것 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병석이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재산 분할해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벌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명의 도용과 사기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백은정도 함께 고소하기로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저한테 들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표정이었죠. 남편이 물어봤어요.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알아서 먹으라고요.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뒤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남편의 인생도 끝나겠죠.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병석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백은정이 최근에 또 다른 사기를 쳤다고요. 이번에는 50대 사업가를 상대로 3억 원을 뜯어냈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제 백은정도 얼마 못 버틸 거라고 병석이가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니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혼 소송 신청서와 형사 고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날, 저는 혼자 갔습니다. 병석이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법원 창구에 서류를 내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라고요. 남편한테 진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폭로하기로요.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딸 유리의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한 짓만큼이나 잔인하게요. 유리의 결혼식은 석 달 뒤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 석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병석이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서류, 통장 내역까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통지서가 왔지만 제가 먼저 받아서 숨겼거든요. 남편은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백은정을 계속 만났고 저한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그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유리는 여전히 저한테 차갑게 대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한테는 상의하지 않았어요. 전부 혼자서 결정하거나 남편한테 물어봤죠. 저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곧 유리도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병석이를 만났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려고요. 병석이는 모든 게 준비됐다고 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조율해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딸의 결혼식을 망치는 게 맞는 거냐고요. 병석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지금 멈추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요. 남편은 계속 거짓말하며 살 거고 이모는 계속 당할 거라고 했어요. 병석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참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남편의 거짓말도 제 고통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유리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결심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날씨가 맑았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이렇게 화창한 날에 제가 폭탄을 터뜨릴 예정이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준비를 했어요.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담담한 얼굴이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 유리 친구들, 그리고 저희 친척들까지요. 남편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로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고요. 병석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준비 다 됐다고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제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지만 침착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유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오늘 제가 할 일 때문에 평생 상처를 받겠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주례 말씀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유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다고요. 제 남편 신동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남편이 35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빼돌렸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리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병석이가 준비한 화면을 틀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남편과 백은정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다음으로 나온 건 부동산 서류들이었습니다. 백은정 명의로 된 아파트, 상가, 펜션 계약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건 백은정의 전과 기록이었어요.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피해자 명단도 나왔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재산을 다 넘겼다고요. 남편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석이가 막아섰습니다. 남편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라고, 조작된 거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중 한 명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신동일 씨를 명예도용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어요. 남편한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이걸 위해 석 달을 준비했으니까요.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미쳤다고 욕을 퍼부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날 배신했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요. 유리가 달려왔습니다. 저한테 달려들면서 소리쳤어요. 왜 이러냐고, 어떻게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유리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리는 저를 밀쳤습니다. 엄마 얼굴도 보기 싫다고, 평생 용서 못한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를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는요.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식장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딸의 결혼식에서 이럴 수 있냐고, 미친 여자라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특히 여자 하객들은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식장을 나왔습니다. 병석이가 따라왔어요. 이모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 후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체포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도됐어요.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응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은정도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석이가 알려줬어요. 백은정이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요. 남편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어요. 남편이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남편의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명예도용, 사기, 횡령, 배임까지요. 남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백은정도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 백은정은 모든 걸 부인했어요. 자기는 사기를 친 적 없다고,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번 법정에 갔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를요.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신동일은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백은정은 징역 5년이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더라고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유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거였어요. 유리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유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말을 안 믿어서 미안하다고요. 아빠가 재판에서 다 자백했다고, 엄마한테 한 짓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유리는 그제서야 진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저는 유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어요. 유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유리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를 응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했거든요.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병석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병석이가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시골로 갈 거라고,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3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모두 과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어요.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죠. 저는 마을 입구에 있는 낡은 한옥을 샀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에서 조금 남은 걸로요. 집은 낡았지만 고치면 살만했어요. 병석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벽지를 바르고 마루를 고치고 정원을 정리했어요. 한 달쯤 걸렸을까요? 집이 제법 아늑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했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고 다가갔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마을에 적응은 잘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이장님은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기로 한 겁니다. 마을에 학원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했어요. 저는 제 집을 작은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아이 2명이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국어와 수학을 가르쳤어요.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저를 따랐어요. 한 달 뒤에는 아이들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소문을 듣고 보냈거든요.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을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원에 채소를 심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돌봤어요. 유리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유리는 결국 결혼식을 다시 올렸거든요. 작은 식으로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고, 고맙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를 안아줬어요. 이제 유리도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집 한쪽을 개조해서
테이블 5개를 놓았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제법 왔어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시골에서 사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기가 좋아서라고, 평화롭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자 손님이 혼자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우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그 여자는 저한테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저는 그 여자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한 이야기, 복수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를요.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자가 말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도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라고, 누구한테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간 뒤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단풍을 구경하고 도토리를 주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마을에서 추석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도 음식을 만들어 갔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이장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마을에 와줘서 고맙다고, 마을이 활기를 찾았다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오히려 마을한테 고맙다고, 저를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석이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남편이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요. 1년 뒤면 가석방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백은정은 여전히 수감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쳐져서 형이 늘어났다고요. 최소 7년은 나올 수 없다고 병석이가 말했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마을에 눈이 내렸어요. 저는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굽고 선물을 샀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마을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복수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았어요. 복수를 끝낸 뒤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한 일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너무 잔인했다고, 딸의 결혼식을 망쳤다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남편의 거짓말에 속으면서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유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사랑한다고 썼더라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보냈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을 더 크게 가꿨어요. 꽃도 심고 나무도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함께 땀 흘리면서 일하니까 더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버려진 집 한 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래전에 주인이 떠나고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사서 고치기로 했어요. 쉼터로 만들려고요.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병석이와 유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집을 고쳤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방을 정리했어요. 작은 부엌도 만들고 화장실도 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와서 도와줬어요. 함께 만든 공간이었죠. 쉼터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누구든 힘들 때 와서 쉬어가라고 공지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손님이 왔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이혼하고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여자는 한참을 울더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 여자는 일주일을 머물다 떠났어요. 떠나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요.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 여름은 특별했어요. 제가 이곳에 온 지 2년이 됐거든요.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복수했던 일, 딸과 갈등했던 일, 그리고 여기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일까지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저로 살아가는 것 같다고요. 60여 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딸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어요. 저는 별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에 감사했어요. 아픔도 치유도 전부요.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저는 66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때로는 복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화로운 삶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고 밤에 잠들 때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서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